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불안감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관련 정보를 매일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브리핑 첫날이었던 오늘,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7만 5천 건을 실시했는데 모든 결과는 적합이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 불안으로 천일염 사재기가 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 사재기 징후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반갑습니다. 다만 불안감을 지우는 데만 초점을 맞추느라 오염수의 진실을 덮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고요.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오염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방류는 불가하다는 점도 명백히 밝혀야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현안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이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잠시 후 경북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서요. 조금 간략하게 그렇게 좀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어제 광주에서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김기현 대표를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김 대표가 만나자고 했는데 천 변호사에게 천 변호사가 거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처음 만나신 건가요, 그럼? 전당대회 끝나고? 네, 뭐 대규모로 이렇게 당 행사 이런 거야 뭐 저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상대적으로 속으로 있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어제 일정도 같이 했고 또 네. 호남이다 보니까 당장 김기현 대표 연포탕에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들어가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이거 연포탕도 너무 오래 끓이면 낙지가 질겨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지? 일단은 사실이죠. 이게 연포탕에 낙지를 너무 오래 끓이면 사실 좀 질깁니다. 살짝 네. 익혔을 때 이렇게 먹어야 맛이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선거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대 포용 탕평의 연포탕을 강조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당 운영을 보면 과연 그게 현실화가 됐느냐. 저도 너무 연포탕이라는 구호만 계속해서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또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 취임 벌써 100일이네요. 예. 뭐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던데. 예.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기대 이하였다. 물론 저도 뭐 100일이니까 좋은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어제 뵙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덕담을 하고 싶은데 예. 오히려 이거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어떤 원래 갖고 계시는 자질을 높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울산에서 시장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좀 윤심 일변도로 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퇴색이 됐는데 그래도 당선되시고 나서는 좀 더 확장적인 당 운영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예. 물론 뭐 최고위원들이 사고치고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정화한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득점 포인트나 당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형태의 뭐랄까요, 좀 그런 포인트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뭐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원래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김기현 대표를 좀 좋게 보는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좀 아주 원만하고 합리적인 또 중도 확장성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이시고. 자, 최고위원들 설화 이후에 이제 당 지도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것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 지도부 어떤지. 사실 장해찬 최고위원 정도가 이제 뭐 민주당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정도를 빼면은 사실 당 지도부의 활동도 다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너무 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물론 설화를 일으키고 막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뭔가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들이 별로 안 나오고 다들 좀 몸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실 이미 뭐 밥 한 공기 논란 때문에 조금 그렇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 지도부에서도 어떤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들 또 좀 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김가람 최고위원이 이번에 새로 또 보궐선거에 됐으니까 좀 더 진취적인 역할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밥 한 공기 그 발언이 그래도 꽤 됐잖아요. 몇 달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뭐 뉴스에 전혀 매스컴에 나오지 않고 있던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본인이 좀 조심하고 있는 거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조수진 최고위원이 담당하는 본인 그 지역구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한 걸로 정미경 최고위원이 또 그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 지역구를 챙기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해찬, 김병민 정도 이 정도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되겠고 참 그 김가람 그 최고위원 그러니까 태용 의원 자리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 합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가람? 우선 이제 이렇게 호남에서 국민의힘 주요 당직을 맡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호남에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은 상대적으로 호남 네트워크가 취약하니까 우리 지역의 어떤 뭐 현실이나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여당 최고위원회에 호남 출신의 젊은 인사가 들어간 것 자체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근데 김가람 최고위원이 조금 더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더 폭발력이 있을 텐데 사실상 약간 이제 그냥 거의 지명되다시피 이렇게 주류의 어떤 지원을 충분히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뭐 드라마틱한 면은 좀 없었던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 김가람 최고위원이 저번에 왜 장해찬 그 후보 청년 최고위원 거기서 이제 2등 했던 그분이죠? 제가 알기로 3등 2등인가 3등. 그때 이제 이진 후보였던 것 같고. 맞습니다. 3등이고. 그러니까 그때 장해찬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당선될 때 그때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런 거 보면 이게 정치가 낙선하고 뭐 이게 꼭 뭐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 저도 예전에 보면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총선에서는 고민정 의원한테 졌지만 또 뭐 오히려 총선을 졌으니까 시장 기회도 있었던 거고. 돌고 도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결국 본인 또 매력이나 컨텐츠가 중요하다.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천하람 변호사 뭐 당대표 떨어졌지만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누가 압니까? 내년 총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노리고 제가 일부러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내년 총선 순천으로 국민의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나갈 생각입니다. 100%?
네, 뭐 아마 인생의 100%는 없다지만은 거의 아하. 100%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100%냐 여쭤봤냐면 최근에 왜 네. 여의도에 제3지대 바람 왜 불고 있잖아요. 제3당 네. 바람, 뭐 금태섭, 뭐 양양자 등등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 양당에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탈락한 그런 인사들 또 대거 네. 또 이제 제3지대 바람 불 것 같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예. 뭐 물론 저는 뭐 3당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이제 뭐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기 모순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 집단들이 있는 것 자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예. 제가 보면서 걱정인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좀 대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사람들이 부장, 과장 이런 거 해도 만족하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제3당은 조금 이제 약간 1인 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거라서 예. 내가 대기업 나와서 스타트업 한다 그러면 서로 내가 무조건 차장을 해야겠다, 대표를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약간 내가 뭐 예를 들면 대기업 나와서 스타트업 가는데 그렇죠. 뭐 기존과 비슷한 정도의 위치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만족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상무 전문으로 정도는 가야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당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이나 그 욕심의 어떤 정리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당들이 우후죽순 생길 텐데 그게 서로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나름의 파괴력이 생길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각자가 내가 무조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글쎄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총선 얘기한 김에 지금 뭐 네. 한간에는 뭐 국민의힘 내에서 부산 물갈이설도 나오고 뭐 검사 대거 공천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경북도 대구도 늘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TK, PK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네. 아무래도 좀 따뜻한 지역이니까 국민의힘에. 네. 자, 이런 뭐 검사 공천설, 뭐 부산 물거리설 등등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믿으세요? 지금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검사 출신들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서 검사 특히 이제 정치권에 이미 들어오지 않았던 현직 검사들이 수십 명 나올 거다. 이거는 저는 좀 소설의 영역인 것 같고요. 예. 이미 어느 정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니 검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출마하는 거가 뭐가 잘못입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죠. 예. 얼마나 공정한 룰이 지켜지느냐. 그분들이 정말 낙하산 타고 막 내려오느냐 아니면 네. 공정하게 경쟁하느냐 그거겠죠. 네. 그렇죠. 예. 이동관 특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 수호, 뭐 방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런 방어 어떻게 보시면 이게 적절한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립기여를 넣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립기여를 넣어라.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방어 논리는 대체로 그런 겁니다. 피해자가 별로 피해 안 입었다고 하지 않느냐, 뭐 서로 화해하고 뭐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 방어하기에는 이동관 전 수석의 해명이 뭐 사실과 배치된다라거나 뭐 이런저런 어떤 학교와의 어떤 연관관계나 뭐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 차원에서 섣부르게 아직 지정이 된 상황도 아닌 인사에 대해 가지고 무리하게 방어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조금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고 그냥 정치하는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솔직히 좀 이런 어떤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워낙 폭발력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서 좀 임명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학폭 문제 있죠. 또 방송 장악 그 이력 있잖아요. 그 MB 시절에 여기에다 이제 또 편향성 문제 등등. 자, 이렇게 지금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밀어붙일 것 같단 말이에요. 이대로 내정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뭐 이게 뭐 내정 임명 이거는 진짜 해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만은 뭐 현재 언론에서 보이는 걸로는 임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편향성 논란이나 아니면 뭐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컨트롤을 하려고 한다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방송 정상화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진영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학교 폭력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수 진영 유권자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방어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 여러 복합 악재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저희가 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인사들을 좀 선보인다라고 맞아요. 하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또다시 또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동관 특보 문제는 이제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 당으로서는 중립 기여를 놓아야 한다 한 말씀 해주셨고, 그러니까 네. 또 이용우 의원 생각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해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 뭐 정상적이고 뭐 상식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현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이동관 특보가 돼야 된다. 이런 실드 같은 거, 이런 반응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들으면은 거기는 납득하실 수 있을 납득되죠. 겁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시절에 워낙 편향된 인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편향성이 센 인사들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논리일 건데, 근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중립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 뭔 소린가 싶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더 잘하라고 서로 정권도 바꿔주시고 그러는 건데 우리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인 하겠다. 저는 그거는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맞다 그래 이렇게 박수 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짧게요. 그 KBS 네. 수신료 문제 있잖아요. 이 분리징수 지금 네.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근데 이거를 뭐 시행령을 개정해서 강행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이거 상당히 큰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얘기 나온 지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건지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신료 문제. 아마 그 절차상 하는 최소한의 절차들은 거칠 겁니다. 뭐 입법 예고,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한 예고 절차 이런 거는 거치긴 할 텐데, 예. 저는 대통령실과 당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슈니까 네. 오히려 이거는 득점 포인트다라고 이미 딱 이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들으면 좀 마음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대로 왜냐하면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어떤 정책, 행보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흐름을 돌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과 계약해서 이제 통합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내년 내년 말까지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갑자기 바꿔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변화를 한다? 지금 KBS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수신료 수입이 뭐 6천억대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분리징수되면 한 1,000억대 정도로 급감을 한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좀 많이 돼서요.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좀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국민들의 여론에 달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관.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25년이 되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는데요. 갈수록 고령 인구는 증가하는데 안타깝게도 노인 학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죠. 경북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은정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경북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경상북도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경북 북부권역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영양, 봉화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인구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 이면에는 부양 부담이나 가족 간 갈등 등으로 인해서 노인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을 경상북도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이렇게 4개의 권역의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1577-1389 대표전화를 통해서 24시간 한라인으로 전화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2인 1조로 이루어진 전문 상담원이 응급의 경우는 12시간, 또 비응급의 경우에는 72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또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위기계획과 더불어 긴급하게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입은 어르신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일시보호하는 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쉼터는 경상북도에 있는 동부와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4개월 정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경북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 노인 인식 개선이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나 관공서 또 사회복지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서 가족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시장이나 지역의 축제장 등에도 방문하여서
공부 캠페인 및 자신전이나 노인이 되어보는 유사 체험활동 등을 하는 공보부스를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노인인식 개선을 위해서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활발한 활동 하고 계시고, 자, 오늘이 바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해마다 기념식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매년 6월 15일은 유엔과 세계 노인학대 방지망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금년이 7회째 예방이 됩니다. 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군요. 올해 7번째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자, 노인학대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뭐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자, 노인학대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학대는 매년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간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서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서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학대는 90%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시설이나 기타에서 발생하는 건 한 10%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노인학대 피해는 주로 여성 노인이고 학대를 행하는 학대 행위자는 과거에는 자녀인 아들에 의한 학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34% 정도를 차지하면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기존의 가정폭력이 노인이 되면서 노인학대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노인학대 90% 정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는 주로 여성 노인이 또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노인학대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의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의 학대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신체적 학대 순입니다. 예. 가정 내에서 우리가 가족 간에 화가 나면 소리 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한테 하시는데요. 예. 아주 사소해 보이는 말과 행동들이 노인에게는 심리 정서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게 정서적 학대군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노인은 늙으면서 오는 신체적 변화들만도 사실 견디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노인이 배우자나 자녀들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정서는 낮은 자존감 또는 우울감, 더 나아가면 자살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예. 최근에는 고령 독거노인에게 접근하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제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고 또 배우자 간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 성적 학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방치되는 방임 학대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학대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학대는 그 종류를 유형별로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어느 유형의 학대든 피해 노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심리 정서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서로 배려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이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간혹 보게 되는데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제 학대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왜 그 어르신 항문에 기저귀를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사건도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부모를 맡긴 가족으로서 자식들 얼마나 이게 속이 막 터져 나가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가족들은 어떤 점에 이렇게 유의해야 될까요? 요양병원에 만약에 이제 부모님 모셨다 했을 때. 사실은 요양원에도 보호를 많이 하고 요양병원에서도 보호를 많이 하는데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었고 또 최근에는 요양병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고도의 산업화와 핵가족화 또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서 인지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돌봄이 사실 절실히 필요해지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전문 인력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간혹 그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피해 노인들의 치매 증상이나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와 고함을 지르거나 또는 무시하는 행위 등의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욕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방임학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게 되면 안정적인 케어를 통해서 어르신의 상태가 더 좋아지시기를 가족들은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처럼 건강 상태가 호전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 반면에 입소 전보다 입소 후 체중이 더 감소된다거나 또는 거동이 더 불편해지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보실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호자들은 돌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노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노화가 진행돼서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말로 학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따라서 가족들은 어르신이 계신 곳을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방문하시게 된다면 어르신의 몸 상태를 살펴서 멍든 곳은 없는지 또는 욕창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을 또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또 체중이 또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면요. 예. 그래서 자녀들이 여럿일 경우에는 또 서로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살펴보시고 또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서로 간에 자녀들 간에 공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녀나 가족들이 자주 방문함으로써 어르신들은 가족들의 방문으로 인해 본인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 낯선 시설로 병원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시설에서도 보호자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돌봄 전문 인력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해주신다면 어르신 돌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되도록 자주 방문하셔라 라는 말씀. 방문하시고 잘 살펴봐라. 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병원 진료까지 이렇게 꼭 받으실 수 있게. 그러니까 노인 학대를 만약에 당하거나 제3자가 노인 학대하는 걸 봤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577-1389번으로 1577-138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24시간 대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번호 모르실 때는 112로 신고를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향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까요? 네, 먼저 노인 자신이 주체적이어야 되겠죠.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약하고 자연에게 의지만 한다면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는 교육과 더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자주 만날 기회를 가져서 노인을 이해하게 하고 친근하게 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부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에게 본인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노인이 웃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노인을 웃게 합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함께하는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관심이 노인을 웃게 한다는 그 말씀. 자, 오늘 노인 학대 예방을 맞아서 이렇게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황은정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진보의 눈으로 지역과 현안의 전국적인 지역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죠. 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자, 먼저 경북도 의회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경북도 의회가 4년마다 본회의를 독도에서 열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그 의원 시절 할 때 혹시 열었죠. 가보셨나요? 2019년도 6월 달에 독도에 들어갔죠. 그때 직접 가셨죠. 네네. 그때. 예. 자, 근데 올해는 개최 날짜 사흘 전에 불과 사흘 전에 갑자기 장소가 독도는 안 간다. 그냥 울릉도로 대체하자. 이렇게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배한철 의장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하고 협의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막 개선되고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 예. 예민한 독도 문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건드리고 나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배한철 의장이 전격적으로 이거를 취소하고 그리고 울릉도로 회의 장소를 바꿨는데 이게 독도 방문만 취소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독도에 들어가면 해마다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독도소 결의문이 있거든요. 예, 이 기억납니다. 결의문 채택도 예. 완전 취소를 한 거죠. 아예 독도소 결의문 취소했고요. 취소를 해버렸고.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도의장과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 간에 며칠 전에 이제 협의가 있었나 보네요. 있었다는 거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이날 결정했고.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있었거든요. 예, 남진복 그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 5분 발언 있었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건 독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 다들 굉장히 예민해 있는 시점인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발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지역 의회에서는 그렇죠. 얘기 안 해도 결의문 뭐 채택하거든요. 모르겠는데 경북도 의회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경북도의 입장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도의회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전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경상북도청은 독도 문제와 동해의 문제가 이 자신들이 야당일 때 여당을 공격하는 그 이슈로서만 사용되는 재료에 불과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든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상당히 지금 뭐 예민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독도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반응 상당히 많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생각. 이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경북도하고 도의회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본회의를 독도 취소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경북은 어떻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하나 낼 줄 모르냐.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펴더라도 우리 도민이고 우리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경북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들러리에 불과한 이 지방자치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의 그 발언도 좀 생각이 나고 너무 이걸 시끄럽게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쪽 뭐 서울시 저 시장이나 뭐 경기도 도지사나 뭐 이쪽에서 얘기하면은 좀 모르겠는데 경북지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저희가 납득이 안 되죠. 저희 그 260만 도민들을 이렇게 그 언제나 이게 좀 뭐랄까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영토를 지켜야 할 도지사가 나져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게 만약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국민의힘 그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을 보였겠느냐. 그러니까 매번 모든 뭐 국정과 관련돼서 모든 실책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 마치 뭐 기승전 문재인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자신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삼중수소 누출 논란이 있었던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조사해 보니까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 암 발생이 전국 평균 이하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네네. 근데 최종 조사 설명회에서 주민 반발이 현장에서 튀어나왔다? 네.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실제로 이게 작년에 중간 보고회를 할 때는요. 예. 생물학적 선량 평가 10건 중에서 5건의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관내 읍면동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전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전 반경 5km 내에 3개 지역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예.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비가 전국보다 16%가 낮고 남성은 3%가 높다. 그런데 신뢰 수준을 고려하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주민들이 반발한 건 중간 보고와 원보고가 내용이 너무나 다르고 거기다가 최종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자료가 없는 거죠. 보고서가 없이 그냥 발표 자료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자료만 띄워놓고 예. 보고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대로 너희는 들어라라는 식의 이 보고의 자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항의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결과, 뭐 수치 이런 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공개했어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결과만. 그러니까 여성은 16% 오히려 더 적게 나왔고 남성은 3% 높은데 높게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주민 반발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조사를 하면은요. 예. 삼중수소 검출이 그 원전에 가까울수록 네. 거기다가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 체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이 결과 보고에 반영이 안 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예. 항의를 하는 거죠. 뭐 부실 조사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구심을 가질 네네. 수밖에 없다는. 예. 이걸 또 짚어주셨고,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만에 좌초된 이후에 지금 새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명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결과 조만간 나오지 않나요? 아마 제가 볼 땐 내일 정도면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김태일 교수 같은 경우는 좀 뭐 배제되는 듯한 그런 보도가 그렇죠. 있던데요. 사실 저희 경북은 김태일 교수를 좀 많이 밀었어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활동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렇게 연락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단 김태일 교수는 그동안 대구 경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 후보들보다는 굉장히 높고 그렇죠. 거기다가 평소에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많았고 예.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도 누구보다 강하고 이거를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뭐 정근식 교수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소신을 우리가 평상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 막상 혁신위원장을 맡겨놔놓고 이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묘하게 얽혀 있는 민주당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도 가장 안정감 있는 김태일 교수를 좀 많이 밀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태일 교수 같은 경우는 당내 비명계가 밀었다. 그리고 나머지 김은경, 정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친명계가 미는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진 않아요. 네, 꼭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도 공개적으로 김태일 교수가 적임자라고 밀었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비명, 친명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김태일 교수에 대한 선호가 좀 많이 높았고 추천이 많이 되었다 그래요. 일단 저희도 막 연락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이 많이 들어온 건 맞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뭐 대표의 의중과 관계된 거여서 저희가 그렇습니까?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뭐 빠르면 뭐 내일 발표될 혁신위원장 김은경 아니면 정근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 있잖아요. 네. 이걸 두고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뭐 비공개 국무회의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또 공개가 돼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싱하이밍 대사를 직접 만났던 그 대사관까지 찾아가서 만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걸 15분 동안이나 그 얘기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듣고 있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좋은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이 평상시 외교계에서 어떤 발언들을 해왔는지를 아마 검증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좋은 의도로 아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에 들어가니까 이 관계를 그래도 좀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부 여당이 너무 한미일로만 가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라도 나서서 좀 복원을 해보자. 회복을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 발언 전문이 한 15분가량 되는 걸 쭉 봤는데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건 뭐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이 발언을 자꾸 문제 삼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의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거 말고 그게 주로 이제 보도가 주로 되는데 그게 나오는 그거 말고 거예요. 뭐가 그런데 있었어요? 그 발언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당시 그 부대통령이었던 그 바이든이 몇 차례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같은 내용을 똑같이 했던 거고 제가 놀랐던 발언은 이런 거예요. 중국 시장에 순응해서 시기적절하게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인데 굉장히 불쾌하죠. 속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야, 니네 우리의 경제 속도,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니네 우리한테 붙어서 뭐라도 좀 하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잖아요. 그렇게도 들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발언을 그냥 하게 둔 거는 어쩌면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적절하게 발언을 제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다. 좀 아쉽죠. 뭐. 네. 자,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이동관 특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녀 학폭 문제 있죠. 방송 장악 문제 있죠. 편향성 문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내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 내 국회의원들의 논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전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기류가 빠른 시간 내에 그 당내에 퍼졌고 언론을 통해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아이들의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 배경에는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 적어도 이런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여줬고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반응이 약간의 부정적인 기류에서 이제 좀 전면적으로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폭 문제 자체로만 봐도 정순신보다는 이동관 훨씬 더 세고 심해요. 이거 말고도 그 뭐 방송 장악 문제, 편향성 문제 등등 굉장히 훨씬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방어를 많이 해주는. 2018년도인가요? 그 보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는 제정신 박힌 내지는 그 국가를 사랑하는 보수라면 공중파 방송 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는 게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 오는 게 사실 적절하지 않지요. 방송 통신을 다 관장해야 될 그런 분이 편향성이 이렇게 두드러진 정치인이 온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이분의 방송관도 문제인 거고 결국 자녀 그 학폭 문제도 문제인 거고. 그런데 학폭 문제를 대하는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이게 해명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분의 해명도 거짓말이 좀 많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감싸려고 한다면 서로 강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과거와 너무 달라요. 그렇죠.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직언을 해도 그걸 다 무시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사람도 없고 해도 안 듣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랐네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